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희입니다. 여성암 중 발병률 1위인 유방암은 우리나라에서는 50대 이하, 특히 20, 30대 젊은 여성의 발병률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건강플러스 오늘 이 시간은 여성들을 위협하는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여성암 가운데 발생률 1위를 차지하는 유방암의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방암 환자 수는 30만 9천여 명으로 2020년보다 32%가량 늘었으며 특히 젊은 여성층에서 발병 증가가 두드러진다. 유방암은 유방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유방 내에는 젖을 만드는 유방 조직이 있는데 유방 조직을 구성하는 유선이나 유관의 세포에 변형이 생기면 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유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유방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진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쪽 겨드랑이 림프절로 가장 먼저 전이가 될 수 있고 더 진행하게 되면 다른 장기, 특히 뼈나 폐, 간 같은 데에도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일기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98%에 달하지만 4기로 진행될 경우 30% 미만으로 급감한다. 다만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진행성 유방암에서도 장기 생존 환자는 점차 늘고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방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외과 송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유방암인데요. 먼저 유방암이란 어떤 질환인지 정의부터 짚어볼까요? 유방암은 유방에 생기는 모든 악성 종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유방이라는 부위가 지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유방이라는 부위는 유방 조직이라는 젖을 만드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유방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젖을 만드는 셈인 유선과 젖을 운반하는 길인 유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보통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유두를 중심으로 해서 15개에서 20개의 유관이 방사 형태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방 조직을 이루고 있는 유관이나 유선의 상피세포에서 뭔가 변형이 생긴다면 유방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방암이 여성암 발병률 1위라고 하는데요. 다른 암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편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서 가장 높은 암의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국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여성암에서 이제 23.8%, 21.8%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가별, 연도별 발생률 차이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제 국가별로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이라든지 서유럽, 그리고 일본, 호주 같은 이런 고소득 국가들에서 특히나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유방 검진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이렇게 유병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통계를 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초로 유방암 환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고 점점 증가 추세를 보여서 이제 2000년에 비해서는 약 5.5배가량 늘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연령별로는 또 발생률 추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다른 암들은 뭐 나이가 들면서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40대가 가장 호발하는 연령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폐경 전 유병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에서도 보다시피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진단 시의 중앙 나이는 지금 53.4세로 확인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연령별로 확인해 봤을 때는 40대가 29.7%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50대, 60대, 70대, 30대 이런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좀 유방암의 성격이나 예후도 좀 달라질까요?
일반적으로 조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의 성질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기대 여명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유방암은 정말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암인 것 같은데요. 이런 유방암 발생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한 5에서 10% 정도에서는 유전성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 같은 경우에는 비유전성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식이라든지 여성 호르몬, 생활 습관 같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유방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험 인자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유방암에서 우리가 흔하게 가족력을 조금 위험 인자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유전적 요인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유방암의 위험 인자는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많을수록 유방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경을 빨리 했다거나 아니면 폐경을 늦게 했다거나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 월경 기간이 길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도 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신이라든지 출산 혹은 수유 같은 수유를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이 여성 호르몬들을 대체해서 다른 호르몬들도 많이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출산을 하지 않거나 출산 시기가 좀 늦은 경우 그리고 이제 수유를 하지 않거나 수유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위험 인자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경구피임약 같은 거를 복용한다거나 혹은 폐경기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제제들이 대부분 여성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약들을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유방암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한 검진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식습관이나 비만도 영향을 주나 봐요. 네,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서구화된 식습관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비만이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히나 폐경 후에 이런 비만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포에서도 여성 호르몬을 합성하기 때문에 유방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방암의 증상도 궁금해지는데요.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는 하세요. 이 유방암의 증상,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네. 사실 안타깝게도 이 유방암에 대해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혹이 만져지는데 이제 다른 증상도 없이 혹이 뭔가 만져진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워낙에 검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유방암이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도 발견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만져지는 종괴도 없고 아무 증상 없이도 이렇게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두분비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두분비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쪽에서만 나온다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유방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방 내에 다른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유방암이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가 늦어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정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증상이 유방 통증이 있거든요. 네. 이 유방 통증은 사람들이 이제 유방통이 있을 때 내가 유방암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오시는데 생각보다는 유방암과 관련해서 이렇게 유방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빈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3% 미만으로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이제 유방 통증은 보통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유방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검진이나 이런 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유방 통증을 이렇게 유방암이랑 직결시켜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방은 유즙을 생산하는 유선과 유즙이 흐르는 길인 유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방암은 유방 내 유관이나 유선에 암세포가 생겨 자라나는 질환이다. 암세포가 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상피내암, 주변 조직으로 번지면 침윤성 암으로 진행되는데 침윤성 암이 유방암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전체 환자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 환자분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국가 검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유방 촬영에 이제 석회가 좀 보인다고 해서 왔습니다. 가져오신 영상을 보니까 오른쪽 유방 지금 아래쪽,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석회가 보이긴 하네요. 이전에도 유방 촬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이번에 검진으로 처음 검사를 해봤고요. 이전에 해봤던 적은 없었습니다. 만져지는 혹이 있다거나 아니면 불편하신 증상이 있진 않으세요? 네, 접히는 것도 없었고 아무 증상이 없어서 생각지도 못했어요. 유방암 발생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발병 가능성이 커지며 직계 가족 중 유방암 환자가 있다면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또한 늦은 결혼과 출산도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며 비만, 음주,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도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이 환자분은 다른 증상 없이 검진에서 유방 석회가 발견돼서 오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방 석회는 느끼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회는 무조건 나쁘고 검사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암이라든지 암 전 단계에서 석회를 동반하는 병변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석회의 모양이나 분포를 확인해서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환자분은 다형성 그리고 무형성 석회가 부분적으로 몰려서 분포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초음파에서 그 석회가 보이지 않고 범위가 작지 않아서 수술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방암이 의심되면 기본적으로 유방 촬영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유방 촬영술은 X선 검사로 유방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치밀 유방인 경우가 많아 초음파 검사도 같이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방에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조직 검사를 통한 확진이 필요하다. 환자분 오늘은 어떻게 오셨나요? 얼마 전부터 약간 왼쪽 유방에 멍울 같은 게 만져져서 왔어요. 멍울 잡히는 부분에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유두분비물 같은 증상은 없으셨을까요? 멍울 잡히는 거 말고 특별한 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유방 검진, 유방 촬영이라든지 초음파 검사 같은 거 해보신 적은 없으실까요? 2년 전에 국가검진할 때 초음파를 같이 해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전에 검사하셨을 때는 특별하게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으셨을까요? 무릎 정도만 있고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었어요. 유방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유방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통증이 없는 혹이 만져질 수 있는데 유방암으로 인한 멍울은 단단하고 불규칙한 모양을 보인다. 유방암이 더 진행되면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유두가 함몰되거나 겨드랑이에서 임파선이 만져지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환자분은 왼쪽 유방에 멍울이 만져져서 오셨는데요. 이렇게 멍울이 잡히는 경우에는 혹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모양이 어떤지, 석회 같은 게 동반돼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유방 촬영이랑 유방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처럼 초음파 검사상 모양이 좀 불규칙하고 혈관도 발달되어 있고 단단한 형태의 혹이 있는 경우에는 악성 종양, 그러니까 암이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직 검사에서 암이 확인된다면 암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신 검사를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치료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유방암 치료는 암의 진행 단계, 유형,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일 경우 대부분 유방 보존 수술이나 전절제술을 시행하고 필요시 방사선 치료와 항암요법을 병행한다. 수술 전이나 후에 항암 치료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전이성 단계인 4기 이상에서는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항암, 호르몬 치료로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유방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게 되면 치료 결과나 생존율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암의 크기가 작고 유방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수술을 할 때도 유방을 부분적으로 절제하는 유방 보존술이 가능하고 초기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조기 유방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90% 이상, 최대 98%까지 보고될 만큼 되게 좋은데 같은 유방암이라고 하더라도 암이 진행되고 병기가 높아질수록 해야 되는 치료의 범위도 넓어지고 생존율 역시도 낮아지기 때문에 조기에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한국유방암학회는 증상이 없어도 30세 이후 매월 자가검진, 35세 이후 2년 간격 임상검진, 40세 이후에는 1, 2년마다 유방촬영술과 임상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유방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 그리고 금연과 절주도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유방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유방암의 진단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유방암을 진단하는 검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방 검진으로 많이 시행하는 검사는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국가검진으로도 많이 시행하는 이 유방 촬영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슴을 납작하게 눌러서 엑스레이로 촬영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혹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석회 같은 병변들을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별 검사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검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유방 촬영만으로 조금 검사가 다 완벽하게 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여성은 치밀 유방의 비율이 높아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혹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암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한 경계로 해가지고 이런 모양새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 암뿐만 아니라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작은 혹도 발견하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방암 검사의 기본 검사로 이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방 MR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검진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검사 시간도 길고 비용도 비싸다 보니까 일반적인 검진으로 시행하지는 않지만 유방암의 위험 요인들이 있는 그런 고위험군 환자분들의 선별 검사라든지 혹은 유방암이 진단된 이후에 암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조직 검사로도 진단이 가능한가 봐요. 네, 이렇게 영상 검사에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로 찔러서 하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조직 검사에서 나온 검체를 현미경으로 확인해서 유방암을 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진단이 된다라고 하면 유방암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신 검사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방암이 전이가 잘 되는 부위인 뼈나 폐, 간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 스캔이라든지 흉부 CT, 복부 CT 같은 검사들을 좀 시행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다른 부위에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이런 PET-CT 같은 전신 검사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진단법을 통해서 병기를 알아차리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병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전신 검사를 완료하게 되면 영상에서 보이는 암의 크기, 그리고 림프절의 전이 상태, 그다음에 다른 장기로의 전이 상태 같은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몇 기라고 하는 그 병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이런 병기들을 봤을 때는 상피내암만 있는 경우에는 0기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유방암의 크기가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는 1기로, 그리고 유방암의 크기가 크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서 2기와 3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4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유방암의 치료를 결정을 할 때는 이 병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유방암의 성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유방암의 성질을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에스트로겐 수용체라든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 수용체들의 발현 여부, 그리고 허투라고 하는 이런 표적 수용체의 발현 여부에 따라서 이제 크게 암의 성질을 구분할 수가 있고,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유방암의 치료는 이제 전신에 작용할 수 있는 전신 치료랑 유방이나 겨드랑이 림프절에 국소적으로 시행하는 이제 국소 치료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있는 4기의 경우에는 유방만 수술을 해서 암을 없애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전신의 암을 조절을 하기 위한 이제 전신 치료, 뭐 항암 치료라든지 다른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전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암이 유방 내에서만 국한되어 있다거나 혹은 같은 쪽 겨드랑이 림프절까지만 전이가 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수술을 먼저 할지 아니면 이제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병기나 유방암의 성질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유방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이 또 병변 부위를 수술로 제거하는 수술 치료라고 하셨는데, 범위나 병기에 따라서 수술법도 달라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방암에 대해서 수술을 시행을 할 때는 당연히 유방도 수술을 하겠지만 유방암이 가장 전이가 잘 될 수 있는 부위인 겨드랑이 림프절도 같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방 수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유방을 전체를 도려내는 전절제술과 유방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이제 유방 보존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은 겨드랑이 림프절을 다 긁어내는 곽청술과 일부만 떼어내서 확인하는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술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방 절제술 어떤 수술인가요? 네, 유방 수술 중에 이제 유방 전절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유방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는데요. 보통 암이 크기가 크거나 혹은 작더라도 여러 구획에 걸쳐서 여러 개가 분포해 있는 경우, 유방 보존술을 했을 때 별로 미용적 이득이 없는 경우라든지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유방을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보통 유방 밑에 있는 가슴 근육까지 다 드러내는 수술도 했었는데요. 네. 현재는 가슴 근육에 침범이 없으면 보통 가슴 근육은 보존하고 유두를 포함해서 유방 조직 전체를 제거하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는 이제 이렇게 근육 위에 피부가 덮이는 이런 평평한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존을 하는 수술법도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이제 병기가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방을 전체를 다 드러내지 않고 유방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수술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의 크기가 크지 않고 작고 그다음에 이제 한 군데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도려내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절제 수술에 비해서 수술 범위도 작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재원 기간도 짧을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남은 유방들을 살려놓기 때문에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방 보존술을 하는 경우에는 남은 유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방에서 재발이 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반드시 방사선 치료 같은 치료가 네. 필요하게 됩니다. 네, 혹시나 암세포가 림프관을 타고 전이가 된다면 그때는 또 수술법이 달라지겠죠. 네,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드랑이 림프절 곽청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림프절 곽청술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겨드랑이 림프절을 다 긁어내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는 이런 모든 유방암 환자에서 겨드랑이 림프절을 다 긁어내는 이런 곽청술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수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합병증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팔 안쪽에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혹은 이제 운동, 팔의 움직임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림프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유방암의 경우에는 그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방암을 겨드랑이 림프절을 전부 다 긁어내는 수술을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고 일부만 떼어내서 확인하는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우선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시 림프절 생검술 이건 어떤 수술법인가요? 네, 감시 림프절 생검술은 쉽게 말하면 유방에서 가장 먼저 가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우리가 감시 림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감시 림프절을 떼어내서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방사성 동위원소라든지 아니면 그 염색약 같은 거리를 이용해서 유륜 주변이라든지 혹은 종양 주변에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그런 약물들이 림프를 타고 겨드랑이 림프절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림프절을 이제 수술 중에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찾게 되고, 찾은 림프절을 수술 중에 조직 검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수술 중 조직 검사 상에서 림프절에 전이가 있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겨드랑이 림프절을 더 긁어내는 곽청술 같은 것들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지만, 림프절 전이가 없다라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더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술 범위도 줄일 수 있고 합병증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유방을 살리는 재건술도 많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의 생존율도 많이 증가하면서 미용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더라도 모양을 최대한 보존하는 종양 성형 수술이라든지 혹은 전절제 수술 후에 유방 형태를 다시 만들어주는 재건 수술 같은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유방 재건 수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유방 재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공 보형물이라든지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유방 전절제 수술을 한 환자분들한테 유방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심리적 고통도 줄이고 미용적 회복을 통해서 이제 삶의 질 향상을 이제 추구할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건 수술의 시기에 따라서 유방암 수술이랑 동시에 시행하는 즉시 재건이 있고, 수술 후 안정기에, 그러니까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이제 시행하는 지연 재건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용해서 유방 모양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인공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절개창도 작고 그리고 수술 시간도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보형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 보형물에 대한 합병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자가 조직을 이용한 이제 수술 방법도 있는데, 본인 등 쪽에 있는 광배근이라든지 배에 있는 횡복직근이라든지 이런 피판들을 이용해서 유방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수술도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인공 보형물에 비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자가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물질 관련한 합병증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술 범위도 크고 그에 따른 합병증이라든지 재원 기간 그리고 흉터 같은 것도 크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 수술을 선택을 할 때는 환자분의 체형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뭐 암의 상태라든지 수술하고서 시행할 수 있는 치료들 그리고 합병증 같은 것들도 물론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환자분과 담당의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첨단 로봇 수술도 많이 하는데 유방암도 로봇 수술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늘게 되면서 요즘엔 유방암도 로봇 수술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은 로봇 수술이다 이렇게 하면은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와가지고 수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환자 몸에 기구를 장착한 로봇 팔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로봇 팔을 조정하는 콘솔에서 로봇 팔을 조정을 해서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로봇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전절제술에 비해서 절개창이 크기가 작고 그리고 절개창의 위치가 겨드랑이 쪽이라든지 유방 옆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흉터도 조금 덜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로봇 수술을 할 때에는 보통 보형물을 이용한 즉시 재건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의 미용적인 만족도도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방 로봇 수술이 모든 환자분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도 하고 유방암 로봇 수술 자체가 이제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장점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한 이후에도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유방암의 항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수술 후에는 이제 재발이나 이런 것들의 위험을 좀 낮추기 위해서 보조적인 치료들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환자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항암 치료이긴 합니다. 이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시행하는 이유가 보통 전신의 미세전이 암세포를 파괴해서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시행을 하긴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제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할 것이 뭔가 확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시행해서 그 유방암의 크기도 줄이고 유방 전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 분도 보존수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약제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사제제로 많이 투약을 하게 되고 보통 3주 간격으로 4차례에서 8차례 정도 투약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방암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다른 전신에도 작용할 수 있는 전신 치료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머리가 빠진다거나 혹은 구역구토, 부종이라든지 통증 같은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 외에도 이제 골수 억제에 따라서 이제 빈혈이라든지 면역 저하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심장이나 간, 콩팥 같은 여러 장기의 기능 저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할 때 복합요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항암 약제를 섞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부작용 역시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선택을 할 때는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기저질환 그리고 합병증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용량이라든지 투여 횟수, 약제의 종류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항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네, 항암 치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재발 위험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한테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림프절 전이가 있다라고 하거나 림프절 전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종양의 크기가 큰 경우에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경우, 나이가 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허투라는 수용체가 음성인 암 중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3개 이하라고 한다면 이 유전자 분석 검사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시행해서 위험 요인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항암 치료 외에도 또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해서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는 치료법도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치료는 이제 항호르몬 치료라고 하는데 보통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라든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라고 하는 이런 여성 호르몬에 관여하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데요. 이 호르몬 수용체를 억제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가 바로 이 항호르몬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호르몬 치료는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이런 암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암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여성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암이 성장을 하거나 재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호르몬,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합성되거나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 여부나 위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약제를 선택을 하게 되고 보통은 경구로 이 항호르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작해서 최소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약물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방암 치료법 중에 표적 치료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치료법인가요? 표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 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고 암세포에서만 발현되는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를 표적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표적 수용체가 허투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허투라는 수용체가 양성인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방암 환자의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허투 양성인 유방암은 진행이 빠르고 예후가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표적 약제가 개발이 되면서 이런 생존율도 많이 좋아지고 치료 결과도 많이 좋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표적 약제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랑 병용해서 투여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투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약제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1년 정도 채워서 투약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작용 역시도 항암 치료에 비해서는 표적 약제가 이제 암세포에만 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네, 앞서 방사선 치료법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방사선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건가요? 네,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쪼임으로써 뭐 유방이라든지 겨드랑이 림프절이라든지 혹은 다른 암이 있을 수 있는 부위에 이제 쪼이게 되면은 그 국소적으로 재발 위험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방 보존술을 한 경우에는 남은 유방에서 재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반드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유방 전절제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혹의 크기가 크거나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수술 절제면에 암세포가 남아있거나 조금 가깝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뼈라든지 뇌에 전이가 있어서 뭐 통증이라든지 골절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고식적인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항암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하고서 충분히 회복 기간을 가진 이후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요. 쪼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보통 20, 30회 정도를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주에서 한 6주 정도의 치료 기간이 소요됩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본 항암 치료법 외에도 이외에 새로운 효과적인 치료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에는 정말 많은 약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도 유방암 치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면역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제 억제제라든지 뭐 이런 치료들이 현재도 많이 투여되고 있고 실제 임상시험이나 임상 연구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새로운 약제들이 현재에는 재발성이나 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되다 보면은 수술 후에 보조요법으로 보조치료로도 시행되는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이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방암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방암을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있으면 사실 좋겠지만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뚜렷한 예방법이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대체해서 다른 호르몬들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유방암의 이제 그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운동을 한다든가 식이 조절을 한다든가 금연, 금주를 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임약이라든지 폐경 후 호르몬제를 사용할 때 이 요인들 자체가 유방암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단을 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유방암에 대한 검진을 주기적으로 잘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이런 고위험군의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임상이랑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예방적인 약물 치료라든지 예방적인 수술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예방법이 나와 있지 않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이제 조기 검진을 통해서 빨리 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기 검진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라서 뭐 횟수나 이런 게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연령별로 다르게 이제 조기 검진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30세 이후부터는 매달 유방 자가 검진을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유방 자가 검진이라고 한다면 이제 스스로 유방 상태를 살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해서 유방에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보통 생리를 하는 경우에는 생리가 끝나고 2에서 7일 정도에 유방이 좀 가장 부드러울 때 이렇게 만져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만약에 폐경을 했다거나 자궁 수술을 해서 이제 생리를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특정한 날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세 이후부터는 국가검진으로도 나오지만 한 1, 2년 간격으로 해서 유방 촬영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방 촬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치밀 유방인 여성분들이라든지 혹은 유방 검사상에서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전자 변이가 있는 고위험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꾸준히 받으시면서 유방암에 대해서 뭐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유방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요약하시겠나요? 네,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요. 저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유방암은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산이요? 네. 이제 사실 유방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 비교적 생존율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막상 여성분들이 이 유방암에 걸리게 되면 진짜 이 산을 어떻게 넘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좌절감도 느끼고 막막함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환자분의 고된 여정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저희 장비들도 많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차 치료를 하면서 차차 치료를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산을 넘어서 이제 평화로운 초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유방암 환자분들의 치료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유방암은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산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 송난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운동과 함께 하루를 상쾌하게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인데요. 모두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김선주라고 합니다. 혹시 집에 이렇게 생긴 도구가 하나씩 있지 않으실까요? 이 도구의 이름은 땅콩볼입니다. 이 도구를 집에 가지고만 계시다가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오늘은 이 땅콩볼을 통해 근육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고 운동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한 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누워서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이 땅콩볼을 엉덩이 뒤쪽, 꼬리뼈 위쪽에 대고 누워주시면 됩니다. 무릎을 세워주신 후에 엉덩이를 들어 땅콩볼을 허리 밑쪽에 위치하여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땅콩볼을 놓으실 때 허리가 꺾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들고 양손으로 잡아줍니다. 이 상태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과 인대를 마사지해주는 동작입니다. 더 큰 자극을 원하신다면 한쪽으로 체중심 이동 후에 다리를 펴내셔서 버티기 동작으로 연결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한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반대 다리는 다리를 펴내 바닥 쪽으로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려가시는데요. 이때 무릎이 구부러져도 상관없습니다.
앞벅지에서의 긴장감을 느껴주시면 좋습니다. 그 상태로 버티기를 유지합니다. 더 큰 자극을 원하시면 자세 유지 후에 뻗어낸 다리를 천장 방향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복부와 하체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다리는 똑같이 기역자로 가지고 옵니다. 혹시 너무 통증이 세서 불편하신 분들은 한 다리씩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양손은 엉덩이 옆에 내려주신 후에 다리는 종아리와 허벅지가 붙지 않게 90도로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 다리씩 다리를 바닥 쪽으로 터치합니다. 이때 천천히 내려가 복부와 앞벅지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큰 자극을 원하시면 다리를 펴내서 동작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상체를 마사지, 스트레칭 운동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땅콩볼을 척추 사이에 넣어주시고 날개뼈 끝쪽에 위치시켜주시면 됩니다. 조심히 누워서 땅콩볼 위치 확인 후에 머리를 받쳐주시면 됩니다. 이때 움직여 보시면서 편안한 위치를 찾아주세요. 상체 후면을 마사지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최대한 상체를 말아 올린 후에 다리는 가깝게 위치해 주시고 엉덩이만 가볍게 든 후에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움직이실 때 압이 너무 세시다면 아픈 부위에 위치한 후에 엉덩이만 내렸다 올라갔다 하는 동작으로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칭 하는 방법입니다. 날개뼈 사이에 땅콩볼을 위치한 후에 상체를 뒤로 넘겨줍니다. 이때 머리가 먼저 넘어가지 않도록 땅콩볼을 감싼다는 느낌으로 눌러내시면서 넘어가시고 여기서 더 큰 자극을 원하신다면 양손을 만세하여 기지개 펴듯이 호흡으로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돌아오실 때는 목에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 머리를 꼭 받친 후에 올라오시면 됩니다. 상체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쪽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 올리며 트위스트와 연결합니다. 땅콩볼이 빠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회전해 줍니다. 돌아오실 때는 반동을 써서 올라오면 목과 허리가 다칠 수 있으니 옆으로 돌아서 일어납니다. 마지막은 하체와 전신 위주의 운동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주신 후에 한쪽 다리 뒤에 땅콩볼을 위치시켜줍니다. 위치한 후에 가볍게 앉아주세요. 한쪽만 끼워져 있어서 골반에 단차가 있으니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엉덩이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체중심을 이동시켜 종아리 뒤쪽 후면부를 풀어줍니다. 더 큰 자극을 원하신다면 체중심 후에 통증이 있는 부위에서 버티기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칭은 한 발씩 진행합니다. 왼쪽 발 밑에 땅콩볼을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발바닥 중에 발가락과 밑에 통통한 부분을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반대 다리는 좀 편안한 폭이 있습니다. 넓게 가져가셔도 괜찮으니까 안전한 위치에 위치해 주세요. 그 후에 골반에 손을 얹혀주고 상체를 숙일 겁니다. 이때 상체가 숙여지지만 골반이 기울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올라오실 때도 중심을 잡고 올라오시고 중심 잡기 어려우시면 벽이나 침대에 기둥을 잡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은 발바닥에 지면 반발력을 높여주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왼발 밑에 땅콩볼을 위치시킬 건데 이번에는 아치에다가 줄 겁니다.
팔은 가볍게 흔드셔도 되고 골반에 손을 얹히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땅콩볼에 있는 다리 쪽에 체중심을 이동시켜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하나입니다. 이때 걷듯이 팔과 같이 움직여주시면 조금 더 큰 자극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더 큰 밸런스와 자극을 원하신다면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이 오른다리의 위치를 앞, 옆, 뒤로 사방면으로 움직이시면서 밸런스를 잡아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집에 방치되어 있던 이 땅콩볼을 사용해서 마사지, 스트레칭, 운동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진 오늘의 운동 꼭 해보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